안녕하세요. 건물주 IQ협회 대표 박익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필요하신 분, 꼭 만나게 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모시고 인터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개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영상에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 유상옥 법무사라고 하고요. 2007년도에 네. 법무사 시험 최종 합격하고 인천, 부천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해 왔고요. 최근에는 지급명령 홈즈라고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법무사님. 네. 네, 법무사님. 벌써 말만 들어도 답답한데. 법무사, 뭐 하는 직업인가요? 법무사 법에 의하면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이 업무가 가장 커요. 법무사가 뭘 하는 직업인지 생각해 보려면 왜 법무사라는 직업이 생겼는지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빠르겠죠.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좀 빨리 할게요. 빨리. 네. 지급명령 홈즈요. 네. 집에서 이제 일을 맡긴다 이런 개념에서 홈즈, 그냥 돈 채권을 회수하는 첫 번째 단계. 네.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새 이게 되게 이슈거든요. 이 전세금이 떨어지고 그리고 졸지에 그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역전세가 나서 깡통전세, 전세사기. 그런 이런 전세 사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가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시고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받고, 대항력이라는 건 어떤 걸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네. 전입 신고를 하시고 네.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요. 네. 네. 부동산에 있는 다른 권리들보다 네. 앞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임차인이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정리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은 네.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네. 그러면은 임차인은 그 계약이 종료됐을 시점에 네.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권이 그렇죠, 생긴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근데 거기까지 됐어. 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저한테 오셔서 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요. 소송을. 네. 근데 소송은 보통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법원에 접수되는 1년 네. 총 소송 건수 중에 네. 70% 정도는 법무사가 처리해요. 정말요? 네. 소액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문턱이 아직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 뭐 소액 소송 네. 2천만 원 맞죠? 기준이? 지금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좀 올라갔네요. 사연들 네, 내용이. 올라갔어요. 그런 건을 한 건 맡으면 네. 얼마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표가 아예 네.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네. 정도? 우리 소장을 작성하는 기본 보수료가 40만 원. 40만 원. 네. 그래서 40만 원보다 뭐 가산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40만 원 정도고, 저희 지금 처리하는 지급명령 홈즈 이런 데서는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더 낮춰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사건 처리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 소송의 승패 여부는 상관이 없죠. 아예 질 것 같으면 저희가 수임을 받을까요?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 아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갖다가 다 취득을 한 임차인이에요. 이제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못 받게 된 상황이 생겨서 네. 이제 아까 법무사님 찾아가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네. 좀 진행해 주세요라고 네. 요청하고 맡겨놓고 더 이상 이제 끝난 건가요? 변호사와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변호사는 변론권이 있어요.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네. 당사자를 대리해서 변론을 하고 네. 이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근데 법무사는 변론권이 없어요. 제가 서류와 이 절차를 다 진행해 드리는데 네. 법원에 출석은 대표님이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이 있습니다 재판장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뭐 모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네. 그 재판이 서면 진술간주라는 제도 때문에 네. 우리가 서면을 내면 네. 그 서면을 진술 간주,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간주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굳이 구두 발언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죠. 낸 서류를 가고 막 봐서 한다. 그렇죠. 그럼 그 서류 작성할 때는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 서류를 제가 작성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출석 정도만 하실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뭐 판사님이 그 현장에서 물어보는 한두 가지의 진짜 핵심적인 질문 그런 거 있으면 그거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 예 아니요로. 근데 그것도 미리 예측해서 도와주시는 그럼요. 것도 당연히 그러면 네. 변호사
네, 비싼 돈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가 직접 가서 그 뭐 구두 진술서도 내고 뭐 참고하고 이제 판사님이 얘기하는 걸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판결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렇죠. 법정에 한번 출석하셨다가 오시면 승소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알려드려요. 그리고 그 판결문으로 전세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네. 경매 신청이라는 걸 넣게 되죠. 경매 신청을 세입자인 내가 직접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강제 이행 절차를 하는 법원이 통해서 나라가 그걸 하게 진행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매 신청서라는 거를 법원에 제출해서 네. 그러면 그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결정이 떨어지고 네. 그 결정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법원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군가 거기서 이제 네. 낙찰을 받고 네. 하면은 거기서 이제 금액이 나오면 그때 이제 세입자가 그렇죠. 그걸 배당을 받게 그걸 되는 배당 거죠. 절차라고 배당 해요. 절차로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이 경매하시는 분들은 뭐 어째 익숙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내가 막상 세입자가 돼서 그 네. 일이 닥치면은 네. 이게 되게 깝깝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이걸 당하는 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의뢰를 이제 그 전세금 보증 그 청구 소송을 네. 하고 네.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다투는 만큼 시간이 걸려요.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그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답변서를 보고 우리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그러면 이때까지 경험 측에서 네. 가장 빠른 가만히 있으면 한 네. 3개월에서 4개월. 근데 그쪽이 이제 다툰다. 네. 그럼 최장 언제까지 보셨어요? 뭐 1년, 2년 가는 아, 소송. 1년, 2년까지? 네. 1년, 2년 가는 소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6, 7개월 정도가 가장 많아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확실하잖아요. 다툴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다툴 게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소장을 받아보면 나도 주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답변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요. 빨리 끝나죠. 소송이. 네. 한 3, 4개월 만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이제 경매 청구를 해가지고 네. 경매를 집행해서 실제로 돈 받기까지 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또 한참 걸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 경매 절차가 보통은 배당이 갈 때까지 네. 그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서 감정 평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절차를 다 거칠 때까지 네. 최소한 1년은 걸려요. 최소한 경매 청구 1년. 네. 네. 못해도 1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돈 네. 이렇게 받기까지는 진짜. 요새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도 근데 또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까 네네. 이걸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왠지 분위기가 깡통 전세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자꾸 떨어지니까. 심상치 않아요. 근데 가격이 내가 떨어지고. 아직 근데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았어. 네. 기간은 남았어. 네. 이분이 뭐 미리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실제로 그게 닥쳐야만 저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장래 이행해소라고 그래서 네. 미리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실무상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차라리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이 있어요. 네. 나중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라는 것만 통보를 해주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차라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또 네. 사람들이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 보증보험을 드는데 또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게 아까워서 네. 또 안 하신 분도 네. 계시고 또 집주인이 안 해주겠다라고 막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강력히 그걸 추천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님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네. 법무사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도 나중에 혹시나 경공매까지 가더라도 내 보증금이 안전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만약 경공매를 많이 해본 법무사라면 이 정도의 전세금이면 어떻게 돼도 안전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네. 그건 되게 동의하는데 네. 실제로 내가 전세 계약할 때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보통 그렇죠. 관례상 그렇죠. 그리고 요즘같이 이런 금리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이런 시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되게 서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다라는 거. 시세의 한 5, 60%가 전세가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금액만 전세금으로 설정한다면 네, 그러면 안전마진이 그만큼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렇죠. 안전해지겠죠. 네. 비율, 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네. 그걸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래도 한 5, 60% 정도면 혹시나 이게 역전세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한 네. 10에서 20% 정도만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네.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걸로 보면 네, 좋겠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갭 투자할 때는 5, 60%는 잘 안 하죠.